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스케이트보드가 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어엿한 스포츠라는 걸 아시나요? 최근 우리나라 장이수 선수가 일본 프로대회에서 4위를 거두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장이수 선수의 아버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휘발유나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깎아주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수가 덜 거쳐서 거기에 맞는 살림살이를 살아야 하지만 민생 경제를 고려해 전향적으로 고려해보겠다는 건데요. 다행스럽다고 하기엔 걱정스러운 얘기가 추가로 들립니다. 실제로 올해 20조 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가 각종 조세 특례 제도를 손보기로 했는데요. 그 가운데는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 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와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저축 비과세 같은 서민 지원 대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과가 미미한 세제 지원을 걸러내고 불필요한 조세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서민 대상 조세 특례 제도가 평가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이 세수 결손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는 점에서 비판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세수 부족을 서민 증세로 채우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다음 달까지 심층 평가를 실시해 오는 9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더 큰 타격을 입는 건 서민과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정부가 모르진 않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식 사과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하기에 앞서서 이 발언을 했는데요.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지난주 말 그리고 이제 주말 경유하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안은 당이 이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 이게 송 전 대표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통화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통화를 했다고 송영길 전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난 이제 2021년 전당대 돈봉투 의혹 뭐 등에 관련돼서 처음 말한 것처럼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 측하고 통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 의혹과 관련된 귀국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기로는 주말께 입장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송 대표 측이 어젯밤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 조만간 귀국 문제 등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제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귀국을 할 건데 아직 시기는 언젠지는 정확하게 못 박지는 않았고 이재명 대표가 송 전 대표한테 귀국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사표명은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랬다는 거죠. 송영길 전 네. 대표가 그랬다고 설명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주말께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언론 해석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그러면 통화를 하고 귀국을 하고 이 프로세스가 뭐냐 그러면 핵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지금 당 지도부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탈당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오라라는 취지의 그런 메시지까지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탈당해서 그리고 뭐 결백하다고 하면 결백을 입증한 다음에 다시 복당을 하든 해라. 그런 취지 아니냐. 네. 송 전 대표가 얘기가 그렇게 나오죠. 조치를 취해주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돈 봉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줬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명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해법도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해법도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뭐 이 거취 결단에 따라서 연동되지는 않겠죠. 결국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 달린 건데 네. 다만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빨리 이 문제를 이제 이 수습을 하고 이런 네. 가닥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가닥을 잡으려면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수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탈당을 한다든지 이런 정치적 액션을 어디까지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첫 발 어떻게 내딛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좀 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조사위를 빨리 신속하게 꾸려서 외부위원으로 조사위를 꾸려서 당내 조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가 뭐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그래야지 국민들이 실망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달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대책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 민주당과 지도부가 깜짝 놀라면서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다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진상조사를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실제로 해보려니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더라. 예를 들면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러면 진상조사를 하는 거냐 등등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 네. 그 연장선에서 사실 오늘과 같은 입장 발표가 나왔으면은 좀 더 이제 매끄러웠을 텐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이 정치 검찰의 기획수사다 뭐 상당히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스럽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런 수사로 돌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부터 먼저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해서 풀려는 게 아니라 좀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과는 좀 다른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검찰에 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정치적인 기획수사다라고 하는 발언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대역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네. 정치권의 반응하고 또 연결된 얘기긴 한 것 같은데요. 일단 각 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 일제히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수사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이른바 사법 리스크 뭐 이런 문제에 엮여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이제 사람도 있었고요. 네. 또 이게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태도가 바뀐 것이지 예를 들면 이정근 전 부총장의 뭐 녹음 파일이라든가 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면 정치 탄압이다, 기획수사다 이 얘기 계속하지 않았겠느냐. 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자 이렇게 민주당이 요구를 했다고 하고 아예 당내 제보센터를 설치를 해서 민주당 등의 이제 내부자로부터
내부 고발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 국민의힘 분위기고 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역시도 이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 협조 지시뿐만이 아니라 이 낡은 정치 문화를 도려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해야 된다. 즉 더 이제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는 점점 속도가 나는 분위기죠. 지금 대전시 의원도 조사를 했다더라. 그리고 이제 돈을 줬다고 하는 당사자 강모 감사협회 전 회장도 지금 그 조사를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정치인 9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선거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9명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조사 중인 그런 상황이고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강화평 전 대구시 동구 구의원 등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고 해서 상당히 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돈 준 사람 돈을 줬거나 전달했거나 이 과정에 관여했거나 지시했거나 보고했거나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돈을 그러면 받은 사람이 지금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검찰은 현역 의원만 10명이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뭐 많게는 20명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또 그게 2번 받은 사람도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얘기가. 네. 그래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받은 사람들도 지금 이제 현행법에 보면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받은 사람들까지도 조사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검찰의 수사 범위는 계속 넓혀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 내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이 다른 사안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예. 민주당으로서는 이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상당한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전 감사협회장인 강모 씨 얘기와 관련돼 있는 게 이번 돈봉투 문제고 그거 말고 또 사업가 박모 씨하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하고 관련돼 있는 또 돈 금품거래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정치권 인사 강모 씨가 관련돼서 예. 강모 씨가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치를 때 필요한 그러한 이제 돈 봉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만들고 전달하고 그것을 지시하고 뭐 이행했다라는 측면에 이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가 박모 씨와 관련된 건은 이정근 전 부총장이 여러 가지 어떤 인사 청탁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는 대가로 여러 가지 돈이라든가 금품을 받고 실제로 이런 청탁을 관철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랄지 그다음에 관련된 인사들 이름이 그래서 쭉 나오고 뭐 이랬던 것인데 네. 그리고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녹음 파일에도 또 새로운 어떤 혐의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공개된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의 이 육성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자기가 굉장히 로비에 어떤 소질이 있다. 난 로비스트가 이 적성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도 있거든요. 뭐 자칭 로비스트라고 표현을 그렇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자기를 규정할 정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마당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건데 네. 이게 어디서 그러면 또 검찰 수사의 어떤 그런 이 가능성이 열릴지 모른다. 이런 데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참 어디까지 파장이 계속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죠. 태영호 최고위원 계속 구설에 오르네요. 그렇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지난번에 이제 4.3과 관련돼서 이제 부적절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4.3은 이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 이 한글로 번역을 하면 쓰레기, 돈, 성과 관련돼서 이것을 영어로 바꾼 이니셜을 따서 JMS 민주당이다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했고 네. 이 글을 곧바로 삭제했다고 해서 여러모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의혹들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여당 최고위원이 이렇게 원색적인 노골적인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는 건데요. 네. 일단 태영호 최고위원이 해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공개됐다 몇 분 만에 삭제가 된 이유는 보좌진들이 원래 자체 회의에서 메시지를 정하고 이것을 SNS에 업로드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최종 확인을 요청을 하는 과정에 먼저 이 메시지를 비공개로 업로드를 해놓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이 실수로 전체 보기 상태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실수였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고 그래서 삭제가 된 것인데 관련 보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에 누를 끼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저와 당사자를 당 윤리위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하겠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서 실제로 윤리위에서 이러한 일들이 다뤄질 것이냐 앞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일본의 외교청서 그러니까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한국이 그렇게 표현돼 있던 외교 청서가 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런 식의 입장문을 내가지고 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컵에 물을 반을 채울 것이다라고 우리 정부가 주장해 온 거에 대해서 이게 충족이 안 된다라는 비난이 있는데 말씀하신 일본의 외교 청서는 심지어 우리는 컵을 못 봤다라는 수준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그게 그 화답이다. 컵에 물을 반을 채워주겠다는 거다라는 이제 전문가 내지는 국민의인식과도 동떨어진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관련 발언, 외교청서 발언, 거기에 이런 문제까지 덧붙여져서 최고위원들의 이런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들이 계속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징계라든가 이런 조치가 취해지느냐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주말에 알려진 바는 국민의힘과 이제부터는 따로 가겠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겠다.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주장을 할 것이다. 네. 라고 예고가 됐는데 네. 오늘 실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은 이 알려진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공천권 폐지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요구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겠다라면서 1000만 당원을 만들어서 당을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돌려놓겠다. 이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더 많은 사람을 국민의힘에 그렇죠. 네, 입당을 시킨 다음에 네. 당내 경선, 그러니까는 공직 후보로 누구를 선출할지에 대한 당내 경선에 있어서 정광훈 목사가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거여서 이게 국민의힘과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더 적극적으로 장악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버릇을 고쳐놓겠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걸 또 일명 국민의힘 점령운동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참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목사님이 왜 자꾸 점령을 하고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반응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 김기현 대표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 라면서 우리 당을 뭘로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어이가 없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것이다. 제3자가 거기에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니까 다른 당을 창당해서 대표라는 분이 남의 당 일에 왈가왈부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중단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냈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선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공천 그리고 총선에 정광훈 목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1도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좀 일종의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고용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회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결국 이거는 이제 일부 제조 기반 대형 이제 정규직 기반 노조에서 네. 이런 종류의 이 언론 표현으로는 고용 세습과 관련된 단체 협의나 이런 걸 맺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러모로 이제 정책 위기 상황에서 노조와 관련된 대응 그러니까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발산을 하면서 정면 돌파해보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이번에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사법 처리도 했죠. 이 지방노동청에 의해서 네. 입건이 됐다라는 건데요. 기아자동차 노사 단체 협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해당 조항을 보면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해서 우선 채용한다. 이 대목이 있는데 이게 노동조합법 위반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금속노조하고 금속노조 위원장 그리고 기아차 대표이사 등을 입건을 했다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노조 측은 이 단체 협약 내용은 금속노조 그러니까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등에서 부적절하다라는 지적과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것을 수정하는 계획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무리한 사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 69시간제로라고 불리는 근로시간 개편안 이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로 이제 종료가 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제 이 국무회의 심의라든가 등등의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예. 6월 달에는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예. 오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좀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계획은 지켜지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정식 장관은
당초 개편안에 대해서 오해가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모로 이제 안타깝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바는 법정 근로 시간인 주 40시간을 안착시키고 실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근데 이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해서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우려가 없도록 내용을 보완해야 되겠기에 광범위한 국민의 의견 수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 노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이 과정을 통해 도출해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실시를 해서 이와 관련한 대안을 이제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일정 자체는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이제 이것은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다라는 게 또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어서 이건 이제 좀 잠복된 어떠한 그런 갈등 요소로 계속해서 좀 거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의 수기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국민 여론조사 6천 명이라 하더라도 여론조사로 뭔가 결정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대 노총의 의견은 뭐 지금 만나지도 않는다는 것도 뭔가 모양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 안 자체는 원래는 이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전문가들이 만든 안을 정부가 또 수정을 해서 그마저도 후퇴를 한 다음에 네. 후퇴를 한 걸 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일부 이제 장차관들의 현장 간담회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MZ 노조와의 간담회, 젊은 층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네. 여론 수렴을 추가로 하는 어떤 모양새를 갖추려고 했던 건데요. 그게 부족하다.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대 노총도 없고 일부 이제 정부와 가까운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전문가 내지는 관계자들하고만 이런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또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고용노동부는 이게 사실 이전과 비교해서 사실 역대 없었던 수준의 그러한 엄청난 규모의 여론조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과연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답답한 얘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계기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그 이른바 일부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어국가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처럼 쓰리 아이즈급으로 뭔가를 강화한다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일단 그 비슷한 얘기를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날 이 윤석열 대통령 방미주율과 관련된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미 간의 어떤 정보동맹이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어떤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냐 그리고 이 정보동맹에 일본이 포함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네. 가능성이 큰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발언들을 가지고 언론이 계속 이제 보도를 하는 게 지금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5개 영어권 국가의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와 견줄 만한 한미일 정보 협의체 창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쓰리 아이즈라고 얘기하는 그건가 보죠. 그렇죠. 근데 과연 그 내용이 3I즈일까?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네. 지금 이 5개 국가의 5I즈라는 거는 미국의 어떤 정보 공유 동맹으로서는 가장 최상위 동맹입니다. 그리고 네. 거의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것이고 영연방 주요 국가들하고 지금 미국하고의 어떤 정보 공유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국가들 간의 수준에 걸맞는 네. 한미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것이냐. 특히 미국이 이 5I즈에 공유하는 정도의 전 세계를 망라하는 그런 정보의 공유를 한국과 일본이 해주는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갖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과연 3I즈라고 표현하는 게 맞느냐. 이건 앞으로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정도의 어떤 정보 공유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보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동참한다 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과 분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에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 도청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미군 일병이 뭐 미군 정보기관에 있었던 문건을 한꺼번에 다 유출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조작됐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인데 이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조가 됐다라는 거는 유출된 다음에 위조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출이 될 때는 당연히 다 진본이 유출된 것이고 그 진본이라고 하는 거는 도청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들로 구성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청했다.
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사실이 있는 것인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도 인정하는 것인데 김태일 차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만날 때마다 이것을 미안하다고 하더라. 근데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말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별다른 설명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김태호 1차장을 해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주로 스트릿 문화로 알려져 있었던 종목이 있었죠. 스케이트보드. 지난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지만 당시 우리나라 선수는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근데 이런 가운데 장희수 한국 스케이터가 일본의 프로 대회에서 4위를 거두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장희수 선수의 아버지 장진호 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장희수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어느 정도 규모의 대회입니까? 네, 일단 그 JSL이라는 재팬 스트릿 리그라는 대회고요. 네. 일본에서 최고 실력을 갖춘 16명의 스케이터가 추첨돼서 1년에 4번 경기를 치르는 일본 최고의 스케이트보드 리그입니다. 일본이 전 세계로 따지면은 스케이터 수준이 상당히 높은 나라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보자면은 그 미국과 일본, 브라질 이렇게 세 나라가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대회 출전했던 한국 선수 지금 1, 2, 3위를 차지한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입니까? 세 선수는 뭐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대단한 선수들인데요. 예. 1, 2위를 한 선수는 모두 올림픽 랭킹 상위에 속하는 선수들이고, 아, 그렇군요. 3위 선수도 굉장한 선수입니다. 그럼 장희수 선수는 지금 스케이트보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네. 7살 때 생일 선물로 스케이트보드를 받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사줬는데요. 그때부터 무섭게 빠져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알고 이걸 타고 싶냐고 생각했냐 물어봤더니 그 소년탐정 코난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인 코난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모습을 보고 재밌어 보였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영향이 없었어요? 그냥 나 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태워주신 거예요?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하고 저도 올라가 보니까 재밌어서 예. 같이 타기 시작했었습니다. 같이 탔어요. 아마 네. 그랬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왜냐면 혼자 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네. 어찌 보면 아버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스케이트보드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다치잖아요. 까지고 네. 멍들고 이럴 텐데 네. 처음 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같이 타자 그렇게 해가지고 호기심 또 재미 네. 이런 걸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선수가 되는 건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걱정 안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선수가 되기 전부터 지켜보게 되는데 일단 그 원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실질적인 고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딛고 다시 일어나고 매 순간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시 이제 용기 내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무한으로 반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계속 끊임없이 성취하고 반복하고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꼭 선수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그런 값진 경험을 가지고 성장한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교육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제 딸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만해라라고 한다거나 네네. 또 다치고 난 다음에 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7살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안 할래요 이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예. 신기하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꿈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부모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게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장희수 선수의 어떤 강점이 이런 뭐 어떤 정신력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면모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습니까? 뭐 이번 대회도 그렇고 지난 대회들을 좀 돌아보면은 네. 좀 실전에 강한 선수인 것 같아요. 뭐 연습 때 잘 되지 않았던 어려운 기술 같은 것도 막상 대회가 시작되면 엄청난 집중력해서 이제 성공을 해내는 강심장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스케이트 보드 대회가 열리잖아요. 이번에 이제 네. JSA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그 네, JSL입니다. 네. JSL. 예. 네. 이 대회는 종목이 그러면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 스트릿 리그라고 해서 예. 원래는 스케이트보드 올림픽 종목에는 스트릿 종목과 파크 종목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 그 대회는 스트릿 종목 한 가지만 대회를 합니다. 이 대회는 스트릿 종목 한 가지만 하고 거기에서 장희수 선수가 지금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번 이번에 출전해가지고 보니까 어떠세요? 뭐 랭킹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메달권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기시던가요? 이 그 4위라는 대회 결과만 놓고 본다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예.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좀 여러모로 장희수 선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이 장희수 선수는 그 자신의 100% 이상을 했고 다른 선수들은 좀 실수를 했어요. 만약에 참가한 선수 모두가 100%로 대회를 치렀다면 네. 결승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최연소 참가자였고 피지컬로나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좀 열세였는데 뭐 대단한 선수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자기 모든 걸 보여주었던 좀 경험을 할 수 있던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했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 선수가 몇 명 출전했습니까? 유일하게 장희수 선수 혼자 출전했습니다. 혼자 유일하게 출전해서 네. 나이가 지금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최연소였고요. 지금 만으로 12살인데 예. 보통 한 17에서 20살 수성인 된 선수들도 참여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러면은 뭐 빨라야 10대 후반 정도 선수들이 주층인데 네. 거기 지금 12살 선수가 끼어가지고 경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네네. 신체적인 조건이 영향을 미칩니까? 네, 왜냐면은 이제 그 기물의 기술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작고 힘이 없다 보니까 뛰어 올라서 기술을 하기에는 일반적인 키를 갖고 있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선수들이 볼 때 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12살이면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네. 청소년기에 한 3, 4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체력적으로, 체격도 네. 그렇고. 다른 나라 선수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사실은 그 대회가 좀 그 프로 선수들이 나오는 대회고 예.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거의 스케이트보드의 뭐 불모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나라인데 예. 거기서 이렇게 꼬맹이가 와서 연습하고 있다가 그 대회 전날에 그 참가하는 선수 말고는 다 나가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도 남아 있으니까 그 친구들 그 이제 대회 선수들이 좀 웅성웅성거리더라고요. 뭐 이런 꼬맹이도 나오냐? 여기에 도대체 뭐 이런 애가 나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좀 그런 좀 무시한 듯한 말이 많았고요. 예. 근데 잘 증명해낸 것 같습니다. 자신은 아마 거기서 좀 자극도 많이 받았을 거고 네. 뭐 이겨내고 잘 자기의 모든 걸 잘 보여줬던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2024년 파리 올림픽 그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24년 파리 올림픽부터는 이제 정식 연구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 올림픽에 출전권을 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까? 그 개최국인 프랑스 제외하면은 각 종목당 한 20명의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데 네. 그 월드컵 랭킹 20위권 안에 들어야지 이제 출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장희수 선수는 출전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일단 그러려면은 올림픽에서 포인트를 주는 그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대회는 이제 주로 한국에 이제 국가대표팀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올림픽에 나가려면 개인적으로 그런 국제 대회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사실 지금 파리올림픽보다는 지금 파리올림픽은 이미 선정된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아시안 게임과 그 파리올림픽을 위해서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수는 좀 그 다음 LA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의 실력은 어떻습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사실 20위권 안에 들어있는 한국 선수들은 안타깝지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좀 그래도 아직 한 1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도 열심히 훈련하고 시간도 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일종의 이제 스케이트 파크 수나 제도적 환경 이런 게 이제 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좀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일본만 해도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 스케이트보드 인구가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뭐 예. 우리나라는 한 15만 명 정도. 인구 수만 해도 한 26배 이상 차이가 나죠. 예. 그러면 뭐 산업이나 인프라 시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겠다. 지금 네. 희망의 싹을 좀 봤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이렇게 스케이터 꿈나무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네.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네.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딱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아무래도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된 종목인 만큼 전국 체전에도 좀 15종목으로 채택됐으면은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은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국제규격 수준의 경기장이 좀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이제 이 둘 중에 더 시급한 거는 제 생각으로는 국제규격 수준의 경기장인 것 같습니다. 뭐 몇몇 스케이트보드에 애정이 있는 뭐 개인이나 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경기장을 만들고 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 국제규격의 경기장에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국제대회에 나가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수준에 맞는 경기장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은 국제규격 수준의 시설이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뭐 그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친 파도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유능한 사공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정말 훌륭한 선수가 나오더라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저희 청취자 김남경 님께서요. 12살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4위를 수상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아버지가 아이를 이렇게 훌륭한 선수로 키운 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장희수 선수 앞으로 목표 올림픽 금메달인 겁니까? 네, 일단 그 5년 뒤에 2028년 LA 올림픽이 있는데 예. 그때 되면은 이수가 만으로 17살이 돼요. 그때쯤 되면은 선수로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인 만큼 5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치지 말고 왠지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희수 스케이터의 아버지이신 장진호 씨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도심에서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수집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어쩌면 너무 빈번하게 마주치게 돼서 이제는 좀 무감각하게 지나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계속 손 놓고 지켜봐도 되는 걸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도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 책을 골라오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이런 책들은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노인들이 왜 폐지를 줍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나를 고찰한 책이죠. 소준철 작가의 가난의 문법입니다. 가난의 문법. 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많은 걸까? 네. 사회적 배경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그런 책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회학 책이고요. 사실 논문을 바탕으로 쓴 책이거든요. 예.
그런데 논문을 바탕으로 쓴 책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너무 읽기 싫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또 딱 들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조금 다른 방법을 써요. 음. 혹시 예전에 이제 한참 히트한 책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쓰신 분이 원래 PD 수첩 작가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PD 수첩 같은 추적 다큐 느낌이 좀 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은 사실 김지영 씨가 주인공이 아니라 82년생이 겪는 시대, 사회 상황 같은 외부적 환경의 주인공인 소설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82년생 김지영을 쓸 때요. 82년생 여성들이 겪는 평균적인 통계를 활용해서 김지영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창조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뭐 이 여성이라면 이제 82년생은 요런 걸 했어, 요런 걸 했어요. 공감을 이제 굉장히 한 건데요. 네. 이 책의 서술 방식이 그와 좀 비슷합니다. 이 책 역시 45년생 윤영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요. 1945년생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78세. 네. 예. 네. 그래서 이 45년생 여성이 겪는 그 시대의 평균적 생활의 모습을 윤영자라는 노인분에게 구현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차이는요. 82년생 김지영이 소설의 문법에 좀 충실하게 쓰여졌다면 이 책 가난의 문법은 소설적인 요소는 아주 조금만 있고요. 조금 더 다큐적, 그러니까 논문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책이다.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윤영자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 네. 뭐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환경에 놓인 인물인지 설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또 그렇게까지 하면 또 82년생 김지영이랑 또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소설로 가진 않고요. 예. 그냥 일단 가난한 45년생의 평균적인 통계로 만들어진 대표값을 띠는 인물이다. 이런 정도. 네. 그래서 윤영자 씨가 어떻게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몰락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원래 윤영자 씨의 삶은 어느 정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 시절에 그런 것까지 나오진 않고요. 네. 그냥 조금 살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남편이 인도네시아 기술자로 가서 3년 동안 고생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 그렇죠. 네. 예. 또 예전에 중동 같은 데 그렇죠, 가서 그렇죠. 산업의 역군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윤영자 씨 자신은요. 복덕방에서 일하거나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무슨 인터뷰를 하다가 네. 그 복덕방 얘기를 했는데 그 복덕방 표현 이렇게 네네 그 공인중개사 네, 스탭들 가운데 MZ 세대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복덕방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 세대를 가르는 표현이구나. 그렇군요. 요즘 이제 부동산 정도 해야지 알아듣죠. 네. 윤영자 씨는 어쨌든 복덕방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요.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집도 마련하게 돼요. 네. 그러다가 남편이 실직하고 택시기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 윤영자 씨는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요. 5명의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내죠. 근데 해외여행도 다녀오는 정도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폐지를 줍는데 이러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폐지를 줍는다는 게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가난의 모습을 전쟁 이후는 고아, 그다음에 달동네 이렇게 표현되었다가 IMF 이후로는 노숙자, 그리고 지금은 폐지 줍는 노인이라는 이미지로 형상화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네요. 우리 예전엔 넉마주의 뭐 이렇게 또 네. 뭐 그렇게 표현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사실은. 넉마주의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폐지 줍는 노인이 이제 대표적인 가난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거죠. 네. 예전에 달동네 하듯이요. 어느 정도 중산층의 삶을 살았던 이 윤영자 씨가 이렇게 폐지를 줍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책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자식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육비를 많이 쓰셔서 그런가? 아니면은 자식들이 뭐 사고를 쳐서 그런가? 뭐 네. 어떤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영자 씨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예. 이 자식들이 여러 번 이 어머니를 좀 예. 힘들게 하는 것들을 겪게 되는데요. 예. 제가 이 책은 사회학 논문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책이라 통계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거 우리 집 얘기인데 이러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자면 일단 평균적인 모습을 보자면 중산층까지 올라간 삶의 균열이 시작된 건 IMF가 오면서입니다. 예. 그때 이제 첫째 딸의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고요. 여기 윤영자 씨의 삶에서는 예. 이 사위가 사업을 한다기에 돈을 대준 것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예. 사실 첫째 딸은 좀 어렵게 살 때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대학을 못 보냈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이제 80 그러니까 여든이 다 되신 세대의 경우에는 네. 자녀들 특히 첫째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키기가 정말 어려웠던 그쵸. 그런 경우도 네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엔 조금 살림이 펴서 그 다음 아이들은 또 대학에 보냈어요. 네. 그래서 첫째 딸한테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사유에게 창업 자금을 대준 겁니다. 그 사이에 다른 자식들이 줄줄이 결혼하니까 결혼시키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또 막내딸이 이혼을 한 후에 동네에서 학원을 차린다고 또 돈을 대주게 되기도 해요. 이게 자녀들한테 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네. 전형적인 부모의 모델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집안마다 하나씩은 다 있는 그런 예. 얘기들일 수 있잖아요. 모든 자식이 모두 다 잘 되진 않아. 그렇죠. 예, 그런 표현들을 많이 네.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 집안의 가장 큰 문제는 셋째예요. 셋째가 사업을 한다면서 사업 자금을 요구했고요. 네. 그걸 또 대준다고 집을 팔아서 전세를 옮기면서 그 사업 자금을 대줍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남편은 실직해 그 건강상 문제로 개인 택시마저 그만두고요. 예. 윤영자 씨는 또 장사가 잘 안 돼서 시장에 옷가게를 접어요. 이때가 2008년, 2009년 무렵이죠. 금융위기 때. 그렇죠. 예. 경제 위기가 와서 그러니까 또 셋째가 사업에 실패해요. 근데 아이고. 윤영자 씨 부부는 다시 또 셋째에게 사업 자금을 대줍니다. 그러느라고 집은 여러 번 이사하고요. 또 이런 경우에 또 둘째 같은 경우 아니 왜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다 퍼주냐 하면서 또 아예 연을 끊고 살게 되기도 하죠. 예. 여기까지 했을 때 이미 우리 집 얘기야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네. 예, 이게 그 셋째 딸이 하던 학원 운영인데 학원 운영을 그만두고 그 셋째 딸은 대장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사실 자기도 살기 어려운 형편이죠. 그래서 윤영자 씨 혼자서 살 수 있는 조그만 집에서 지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폐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 이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폐지를 주어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나이대의 그 빈곤한 그 노인들의 평균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윤영자 씨의 삶으로 투영되었다는 거예요. 1945년생 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50대의 부모님 세대 정도 딱 될 것 그쵸. 같아요. 40대 네. 후반이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맞아요. 어린 나이에 한국전쟁 겪고 맞아요. 그리고 산업화 시대를 거쳐가면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재력을 그러니까 정말 고생해서 돈을 좀 모았는데 나중에 가서 지금 이런 식의 자식들 때문에 그렇죠. 다 모든 걸 희생하는 이런 대표적인 모델이네요. 사실 그 일제 시대 이후에 한국 사회가 정말 엄청나게 질곡을 겪잖아요. 네. 그걸 다 겪은 세대가 이제 40년생, 50년생 요 사이거든요. 네. 45년생은 뭐 그 중간 정도인데, 그러니까 30에서 50년생 정도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일제 시대 때 태어나신 분도 있고 이 사이에는 네. 그리고 6.25 전쟁을 겪고 그 다음에 권위주의 그 독재 네, 그러네요. 군사 독재까지 예. 겪죠. 그러면서 청장년 시기를 지나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또 청장년 시기를 지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야 그래도 내 인생을 좀 살만하다 싶을 때 IMF가 오고 IMF 2008년 때 네 구조조정 1순위가 됐던 세대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 예. 나이대가 또 그렇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자식들이 또 그것 때문에 취업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학업을 이어가기가 좀 힘들어지고 경제위기 때는 그 자식들이 또 취업하기가 힘들어지는 딱 그런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자식들이 희생양이 되는 그런 시대긴 하죠. 게다가요. 국민연금이 1988년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또 거기서 제외가 돼가지고요. 예. 노후가 더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자식이 원수다. 이런 말씀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무자식이 뭐 이런 상팔자다. 얘기도 있죠. 이런 네. 얘기도 생각나기도 하고요. 네. 참 제가 부모님 세대 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짠한 느낌도 있고 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방송 들으시면서. 네, 맞습니다. 결국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중산층까지 도달을 한 건데 네. 결국 자식 문제 때문에 좀 무너진 셈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런 인터넷에 한번 공분을 산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그 어머니가 아이한테 그 노숙자를 가리키면서 어렸을 때 공부 안 하면 커서 저렇게 돼라고 네네.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또 네네. 인터넷에서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네. 하지만 아직도요 이런 공분을 일으켰지만 결국 어르신들이 가난한 것은 그분 삶의 결과라고 치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젊었을 때 놀고 게으름을 피워서 가난해졌을 것이라는 그런 인식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네네.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어려운 시대를 헤쳐왔는데 이렇게 된 거죠. 문제는 그러면 자식이 원수라고 하지만 이분들의 자식들은 또 무슨 큰 잘못을 했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게 IMF나 경제위기 같은 것들을 정통으로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돈을 가져다 쓰게 되는 것인데 결국 폐지 줍는 노인을 양산해낸 것은 개인들의 자질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겪어온 경제적 질곡의 결과인 것이다. 그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폐지 수집
폐지 모으시는 어르신들 뭐 기획기사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기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폐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네. 모아도 지금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또 통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도 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렇게 주어서 어느 정도나 버시나 궁금했었는데 네. 여기서 이 책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이긴 한데요. 1kg당 66.6원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폐지를 줍는다고 했을 때 40에서 100kg 정도 줄 수 있대요. 네. 그게 2,664원에서 6,660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서 공공노인 일자리 같은 것들도 같이 이제 투잡을 뜻이거든요. 네. 그 윤영자 씨의 월 수입은 남편 몫의 기초노령연금에 풀뽑기 같은 투잡을 띄워가지고 폐지 줍는 일까지 해서 60에서 70만 원 정도인데 그걸 아픈 남편과 나눠 써야 되니까 네. 사실 한 사람이 쓰는 건 2, 30만 원 정도죠. 네. 어림도 없는 돈인 거죠. 그렇죠. 네. 예. 살아가기에. 자,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할 마지막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책을 읽으시면 우리가 가졌던 가난은 자신의 탓이라는 고정관념이 좀 많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요. 노인분들을 빈곤에서 구제하는 것에도 사회적 시스템이 적용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우선 65세 이상은 사회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만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하기 좀 힘든 허드렛 일에 가까운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겠고 무엇보다 폐지 줍는 노인들의 가졌던 차가운 시선을 조금은 완화시키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직접적인 연구 결과가 없으면 사실 접하기 어려운 사실들이니까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실 그 논문 형태로 나오면 많은 분들이 좀 읽기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책은 좀 말랑말랑하게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밸런스를 갖춘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내 부모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내 형제들 모습인 것 같은 느낌도 받게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이렇게 멀리 있지 않고 네. 그건 나의 얘기라고 받아들이면은 대안을 만들기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주경야도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에,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는 것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충남권과 전북 60mm 이상, 제주도 5에서 10mm, 그 밖에 전국 5에서 40mm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 있겠고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2도, 광주 15도 등 전국이 7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22도 등 전국이 15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서해 먼바다와 동해 중부 해상, 동해 남부 북쪽 해상은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4.9도, 습도 50%,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1,000원의 아침밥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죠. 대학생들이 아침밥만이라도 1,000원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에서 정치권이 앞다퉈 예산 지원을 약속하면서 큰 화제가 된 건데요. 하지만 150만 명분으로 늘렸다. 말은 참 거창한데 한 끼 지원 금액이 1,000원이라 총 예산 규모가 15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소 맥이 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높은 사업이라면 진즉에 예산을 더 배정했으면 될 일을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요. 1인당 식대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대학들의 재정 여력은 감안하지 않고 성과 홍보하기에만 급급한 정치권의 모습이 다소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또 그러는 한편에서는 이런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학생 1인당 식재료비가 4-5천 원이라는데 학교 밖에서 라면 한 그릇 가격밖에 안 되는 이 돈으로 과연 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한 식사를 챙겨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친환경 급식을 바라는 건 무리겠지. 한때 교육당국이 친환경 급식을 실시한다고 홍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무상급식에서 말이죠. 일선 학교들이 다소 예산 부담이 있어도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친환경 식재료로 급식을 제공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2019년을 정점으로 학생 수 감소와 친환경 급식 감소로 친환경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유기농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좀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급식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판로가 막힌 것이 주요 이유라고 합니다. 2020년 이후 불과 2년 사이 친환경 농가 수와 농지 면적이 20% 이상 감소했을 정도입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기 사업이나 친환경 급식은 국민 면역력을 높여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침 한 끼 1,000원에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까지 챙겨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리는 하늘엔 무슨 색 칠해줄 건가. 옛날에 하늘색 물감만이 하늘 같게 할 텐데. 아이가 그리는 바다엔 무슨 색 칠해줄 건가. 옛날에 바다색 물감만이 바다 같게 할 텐데. 하늘로부터 바다로부터 그리고 나무로부터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해. 언제까지 받을 수만 있나. 아이가 그리는 나무엔 무슨 색 칠해줄 건가. 옛날엔 나무색 물감만이 나무 같게 할 텐데. 상상해봐요 그 옛날만은.
생물감만이 바다 같게 할 텐데 하늘로부터 바다로부터 그리고 나무로부터 받는 만큼은 돌려줘야 해. 언제까지 받을 수만 있나. 상상해봐요. 두렵잖아요. 옛날만을 그리워 할 수는 없잖아. 시간은 우리들 마음과도 같아. 내일이면 벌써 늦어버린 거야.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강산의 내일이면 늦으리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천원의 아침 식사와 관련해서 또 친환경 농업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김보배님께서 코로나 시기에 친환경 농업으로 식자재 공급하는 농부들이 타격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자구책으로 급식꾸러미를 가가호호 배송해 준 적도 있는데 한 번 입은 타격을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일시적 방편이었어요. 이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급식꾸러미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친환경 그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부들이 타격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겹쳐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정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친환경 유기농업 농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친환경 그 제품을 파는데 회원 가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자주는 가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좋은 건 알겠는데 자꾸 손이 안 가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면 어쩔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식재료로 국민들이 챙겼으면 좋겠는, 그 건강을 좀 챙겼으면 좋겠는데 요즘 고물가 때문에 너무 또 수입은 늘지 않고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 가격은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 찾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농부들은 친환경 농사를 포기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언젠간 조금씩 회복될 때 친환경 농산물들을 좀 더 많은 분들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게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소식 전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계속 엠폭스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확진자
지금 확산세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계속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의 추가 엠폭스 환자가 주말을 지나면서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 여기서 기억하실 게 첫 번째 국내 감염이라는 거. 네. 보통 엠폭스 환자들은 해외에서 유입되면서 해외에서 감염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추정이 좀 됐었고요. 그다음에 국내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확진이 된 환자들 중에서 역학조사에서 원인이 밝혀진 사람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전에 발견된 사람들은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아직 정확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 약간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열흘새 8명이 발생했다는 건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환자는 3명의 확진자인데 11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인데 본인이 이제 증상이 있으니까 검사를 받고 보니까 확진 네. 판정이 됐고요. 네. 12번째 환자가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데 14일 날 검사를 문의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 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3번째 환자가 12번째 환자의 접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감염 경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2차 감염의 사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8명 지금까지 최근 열흘 동안 확진된 확진자들은 해외에 여행 이력이 없는데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감염으로 확인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감염인데 2차 감염이 벌써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시면 사실 찾아내기가 좀 그렇죠. 어려운 예.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이제 본인이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니까 검사를 요청을 해서 확진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지난주에 엠폭스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방역 당국이 올렸고 이미 확진된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명이 이제 열흘새에 발견이 됐는데 이 네. 8명 중에서 5명은 지금 항바이러스제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 중인 접촉자 중에서 추가로 의심 증상이 신고된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혹시 의심 증상이 있으면 주로 가게 되는 감염내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항문외과 같은 그러니까 피부 병변을 보는 곳인데 네. 여기는 또 진료하는 의료인들도 좀 감염의 위험이 있고 할 수 그러네요.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네. 되고 이제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의심 환자 신고를 해주셔야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다. 제가 그렇게 네. 알고 있거든요. 예. 일단 뭐 병의원까지 전부 다 이런 뭐 의심 환자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점사하고 조치를 취해라 이게 아마 다 내려가 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사의 판단에 좀 맡기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지역사회 몇 명의 감염자가 있는지는 파악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이 부분이 좀 걱정된다는 거고 네. 지금 청취자 최봉주님도 전 세계 팬데믹도 우려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걱정까지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엠폭스의 경우에는 감염 경로가 코로나와 완전히 다릅니다. 전파 위험도도 낮고요.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고 심지어 이제 백신도 개발이 되어 있는 네. 상황이니까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성관계나 피부 접촉 같은 아주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만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코로나처럼 폭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하는 건 예상했던 것보다 확진자 숫자가 좀 많을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인데요. 일주일에 지금 5명이 영속으로 나올 정도면 이미 국내에 좀 감염된 확진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3주 이내에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사람이 1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숫자가 좀 많을 수 있다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미국하고 유럽에서 엠폭스가 먼저 유행을 했었는데 네. 아시아나 일본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해외여행이 원활해지면서 뒤늦게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에서 벌써 올해만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에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비말을 통한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받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네. 없지만 경계할 필요는 있겠다. 예. 이 정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김포 골드라인에서 뭐 호흡곤란을 겪는 승객들이 있었다. 뭐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뭐 계속 일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119가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김포 골드라인을 부르는 뭐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지옥철이라는 악명을 가지고 있죠. 오늘 출근길에 2명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되면 평소보다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는 3배에 달하는 승객들이 몰리게 되는데 오늘 실신 사고가 있었어요. 2명이 쓰러졌는데 한 명은 119를 통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셨고요. 예. 한 분은 회복이 돼서 좀 전에 이제 뭐 돌아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집으로 회복하셨다는 그러니까 조금 지나서 회복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네네. 그런데 네. 올 들어서 호흡곤란, 구토, 쓰러짐 이런 게 보고된 게 벌써 20건에 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이제 확인을 좀 해보면요. 김포 골드라인에서 올해 101일 동안 18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월별로 추산을 해보면 1월에 3건, 2월에 5건, 3월에 5건, 4월에 지금 5건이 11일까지 5건이에요. 네. 그러면 올해 닷새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잃는 경우가 3건이 있었고 과호흡이나 구토 증상을 보인 경우도 여러 건이 있었다는 건데요. 네. 김포공항역 풍무역, 고천역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키가 좀 크시고 체구가 좀 있으신 남자분들의 경우에도 호흡곤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키가 작거나 왜소한 사람의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해요. 실제로 그럴 수 탑승하신 있죠. 분들의 경우에는. 그 틈에 이렇게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약간의 반동을 서너 번 줘야지만 탑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인데다가 오늘 아침 출근길 제법 쌀쌀했거든요. 네. 근데 안은 또 찜질방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저 걱정이 되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닷새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이런 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뭐 저희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은 안전요원 배치해서 질서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여튼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셔틀 뭐 무제한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거 지금 경전철을 못 하게 되면 김포 골드라인 못 하면 결국은 뭐 걸어올 수도 없는 거고 네. 버스를 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가용을 이용하던가. 네. 또 버스를 이용할 때 그래도 그 편의성이 좀 좋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또 어떻습니까? 그거는? 근데 지금 김포시에서 70번 버스를 혼잡도 분산을 위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버스와 별도로 40대의 김포 대한버스를 투입을 해서 혼잡도를 좀 낮추겠다라는 게 김포시의 목표인데요. 네. 지금 70번 버스도 김포 골드라인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그럼 버스를 타고 좀 출근을 해볼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1월 달에 이 버스가 대안으로 신설이 됐는데 김포 골드라인 4개 역을 연결하고 주요 환승역인 김포공항역까지 가니까 실제로 출퇴근 시간대는 과밀 밀집도는 김포 골드라인만큼은 아니더라도 혼잡하기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시간에 못 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각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과밀해도 그냥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는 추워도 안에는 막 또 찜통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차량이 정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힘들고 지치는데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마음이 계속 뛰는 거예요. 지각할까 봐.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지하철은 6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실제 70번 버스는 30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탄 승객은 생각하겠죠. 그래 다시 타야 되겠다. 혼잡하고 숨쉬기 힘든 건 똑같은데 여긴 심지어 시간을 못 지켜줘. 이런 불만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추가로 버스를 더 투입한다라고 하는 계획이고 네. 그 왜 버스 정류차로. 예, 추가로 버스를 더 투입을 하고요. 서는 역을 좀 이렇게 그 간격을 좀 두고 서는 역을 좀 정해가지고 지그재그 다 쓰는 게 형태 뭐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네. 아이디어를 짜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김포 골드라인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의문을 얘기했었는데 네,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검토하는데 자꾸 거기서 안 되니까 김포시가 우리 예산으로라도 조그맣게라도 만들겠다 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김포시하고 시민 분담금으로 경전철 되면서 내량으로 했었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낫을 텐데 그것마저도 2량짜리. 그러니까 그걸 예타를 통과해야지 그 정도 규모가 나오는데 네. 그럼 우리가 그냥 독자적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경전철이 만들어졌다. 네.
때 복합적으로 사실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그렇죠.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근데 뭐 서울시하고 김포시가 수용양용 버스를 운영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혼잡도 완화 대책으로 수륙 양용버스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네. 수륙 양용이라고 하는 게 도로가 많은 지점에서는 이제 그 물로 가고요. 좀 없는 지점에서는 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물과 육지를 다니는 노선버스라는 얘기인데요. 막히는 지점은 어쨌든 강으로 가면 덜 막히니까 시간을 좀 지켜줄 수 있다는 네.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와 서울시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런던 갔을 때 리버버스 타고 서울에도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강을 이용한 시내 교통수단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구체화 단계에서 무산되거나 가장 결정적인 건 흥행이 실패를 해서 중단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문제가 한강이 폭이 좁고요. 물살이 굉장히 빨라서 우선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당 몇천 명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데 수륙 양용버스를 한두 대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네. 문제들이 있어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전용차를 한 달 내로 개설을 하겠다. 그리고 골드라인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 네. 이제서야 한 달 안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 좀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수륙양용 버스는 어떤 분이 낸 아이디어인지 너무 궁금해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하고 잠실까지 연결하는 수상 택시 만들면 그 혼잡 시간대 굉장히 좋을 거다. 그런데 그 활성화됐나요? 타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죠? 그죠. 네. 관광 용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런던에서도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정도 버스일 텐데 네. 이걸로 출퇴근 승객을 실어 나르겠다? 과연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대로 내놓더라도 좀 대안을 좀 신중하게 충분히? 고민해서 내놨으면 예.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해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걸 SNS로 누군가 중계했습니까? 예, 이 과정을 SNS 라이브 방송을 켜고 이 본인이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 다수의 시청자가 이걸 또 보게 된 거예요. 네. 지금은 영상이 대부분은 삭제가 된 상황이지만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업로드가 되면 다 지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의 한 빌딩에 어제 오후 2시 반쯤에 이 건물 옥상에 10대 여학생이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며칠 전부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이 과정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를 했고요. 당시에 시청자들이 이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청자들 그냥 보기만 한 건 아니에요. 방송을 보다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했고요. 투신하기 10분 전에 경찰하고 소방관이 도착을 했습니다만 예.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딩에서 최근에 또 다른 투신 소동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예. 밤 10시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요 장소가 또 그런 곳으로 알려진 거 그래요?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네. 어쨌든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과 뭐 동반 투신을 생각했던 겁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모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 사망한 당일날 이 여학생이 사망하던 당일날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과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그 모 커뮤니티 사이트의 우울증 갤러리라는 곳에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실제로 만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모의했던 것으로 현재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남성이 사건 이후에 그 당시의 상황을 정리한 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여학생은 먼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자 했는데 여학생이 계획 실행을 자꾸 재촉해서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 본인은. 그래서 본인은 도망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남성도 자살 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형법
제252조 2항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서 자살하게 하는 사람은 1년 이상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한 누리꾼이 이 남성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요. 이 방조죄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이미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신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이런 낌새를 미리 차리시면 미리 신고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대책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죠.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2명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시는데 다른 피해자도 지금 숨진 채 발견됐어요. 네. 미추홀구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오늘 새벽 2시 10분쯤에 이곳에 살던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숨졌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고요. 네.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살던 아파트가 61살 남모 씨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었는데 그게 네.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인천 건축학이라고 알려진 이 남성은 이 일대의 공동주택 161채를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르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사망한 피해자가 보증금 9천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천만 원은 보전을 받지 못하는 금액이었어요. 이 아파트가 2017년에 준공이 돼서 전세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여지만 최우선 변제금인 2,7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네. 이 여성의 경우에는 9천만 원으로 보증금을 올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푼도 돌려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여기서 한 5분 남짓 거리에 있는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도 이 남성이 가지고 있던 건물이었던 거죠. 여기는 너무 가슴 아팠던 게 네. 공장에서 이 남성이 20대 남성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경우에는 예.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는데 사망하기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10만 원을 넣으셨대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넣었냐? 나 2만 원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던 게 마지막 통화였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원래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퇴직금으로 회사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그만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 남성이 살던 아파트에도 고지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 사기 대책들을 정부가 계속 내놨었잖아요. 네. 대책 내놓고도 또 뭐 허점이 있다 그래서 또 내놓고 이렇게 네. 하는 과정들을 반복했는데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실제로 전세 사기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못 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어떤 거냐면요. 피해자들이 경매로 집을 떠나는 상황이었을 때 네. 피해자들이 살던 집을 낙찰받으면 무주택자 혜택을 유지해 준다. 그러니까 다른 집을 청약을 해서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전세자금 대출도 신용도 좋고 뭐가 있어야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전세금을 좀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덜컥 계약을 해서 후순위로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저렴한 보증금을 미끼로 세입자를 받았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의 경우에는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대부분이 부동산이 막 오를 때 전세금 막 올라가니까 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이 된다고 하니까 들어갔는데 전세금이 내려오니까 사실 경매로 낙찰받지 못하면 전세금도 못 받는 경우가 그렇죠. 생기고요. 이미 네. 후순위이기 때문에 앞에 잡혀 있는 것들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빌라나 이런 가격들이 추락하면서 가장 약한 고리인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경매를 우선권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게 네. 정부에서는 답이 없고요. 만약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낙찰받잖아요. 전세 보증금으로 빌린 모든 금융기관의 빚을 본인이 다 갚아야 됩니다. 이게 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었는데 이번엔 유독 좀 더 심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워낙 또 집값이 빨리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떨어질 때도 네. 폭이 또 있기도 하고요.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좀 정부가 여러 가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네. 빈 틈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네. 문제들을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목숨을 잃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한국 피겨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출전한 피겨 스케이팅 일본을 제치고 은메달을 차지했어요. 일본 굉장히 강국이잖아요. 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기분 좋은 소식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대회 전에 한국이 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한 데가 없었답니다. 6개 국가가 하는데요. 2위가 일본이었고 우리가 일본을 제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거의 이번에 은메달을 확정짓는 순간이 야구의 끝내기 역전말로 홈런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WBC에서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로해 주신 거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네, 드네요.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차준환 선수가 1위에 오르면서 네. 최종 랭킹 포인트 95점을 더하면서 미국 120점에 이어서 종합 2위에 올랐고요. 그래서 이 강국인 일본을 3위로 밀어내면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팀 트로피에 출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메달도 역시 처음으로 땄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밤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주말 선거 유세 현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향해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살된 지 불과 9개월 만에 또 비슷한 테러가 벌어지면서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다음 달 열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경호에도 지금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세계면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사건 정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15일 오전 11시 30분쯤이었는데요. 네. 기시다 총리가 이날 와카야마현에 있는 사이카자키 어항에 가서 현장 시찰도 하고요. 그리고 23일에 치러지는 중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지원 연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설을 하려고 단상으로 막 이동을 하던 도중에 은색 통 하나가 청중 사이에서 기시다 총리 쪽으로 날아들게 된 거예요. 네. 결국 이 통이 기시다 총리로부터 1m 근처에 떨어졌고요. 떼굴떼굴 굴러서 이 30cm 근처까지 굴러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도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등을 돌려서 땅바닥에 떨어진 걸 쳐다보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고요. 네.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니까 경호원들이 보호 장비로 이걸 쳐내고 즉시 기시다 총리를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지 한 50초쯤이 지나서 하얀 연기와 함께 폭발음이 났는데요. 당시에 청중이 한 200명 정도가 몰려 있었어요. 네. 총리를 보려고. 근데 지금 다행히 기시다 총리는 피신을 했기 때문에 무사했고 청중들도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0대 남성 1명, 경찰 1명만 가벼운 부상을 입은 그런 상황이고요. CCTV를 분석해 봤더니 용의자가 폭발물을 던지기 불과 몇 분 전에 현장에 도착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용의자를 붙잡은 게 경호원들이 아니라 어민이 헤드락으로 붙잡았다. 어민분이 얘기 나오던데요. 50대 어민분이요. 네. 인명피해 없어서 천만다행이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용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것 같던데. 효고현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네. 24세고요. 기무라 류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폭발물을 던지고 배낭에서 또 다른 걸 던져서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했던 어부분이 먼저 붙잡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곧바로 경호원과 경찰들이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용의자를 체포했고요. 배낭을 갖고 갔는데 배낭에서 13cm 길이의 칼이 발견이 됐어요. 라이터도 예.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폭발물만 가져간 게 아니라 흉기를 따로 준비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도통신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려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을 내놨습니다. 일단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엔, 우리 돈으로 49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력 업무 방해죄라는 게 적용이 됐는데요. 네. 만약에 범행 과정에 살해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근데
입을 안 열고 있나요? 왜 이런 일 벌였답니까?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압을 당할 당시에 뭔가 총리에 대해서 뭐 특별한 발언을 했느냐 그것도 전혀 없었고요. 체포가 되니까 나는 변호사가 오면 얘기하겠다면서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족들에게 물어봤더니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몇 년 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는 생활을 계속했는데 그래도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일단 현지 언론들은 용의자가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 정치적 이유에 의한 테러 시도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왜냐하면 작년 9월에 이 용의자가 살고 있는 곳이 휴고현의 가와니시인데요. 예. 이 시의회가 개최했던 시정 보고서에 한 7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70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용의자가. 근데 보고회가 끝난 뒤에 시의원들에게 와서 가와니시 시원 보수는 좀 괜찮나요?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네. 굉장히 의정 활동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민당 측의 관계자가 시정보고회에 20대 청년이 참여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네.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살해했던 용의자의 네. 경우에는 인천 피의자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 네. 사람은 사제총을 만들어가지고 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제 폭발물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쇠파이프 폭탄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용의자가 또 다른 폭발물을 던지려고 했다가 제지를 당한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그것을 경찰이 확보해서 그 구조나 파괴력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 끝부분에 도선 같은 게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화선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화약이 터지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쇠파이프 폭탄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용의자의 집을 압수수색해 봤더니 집에서 화약으로 추정되는 분말, 금속재 파이프, 공구 같은 것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쇠파이프 폭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누구나 만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쇠파이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시중에서 급수관 같은 걸 많이 판매하니까 그걸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고 지금 흰 연기랑 폭발음이 났거든요. 네. 그건 검은색 화양을 사용한 폭탄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이 검은색 화양도 그 양이 적긴 하지만 농약이라던가 가정용 폭죽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굉장히 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폭발음의 크기와 연기 정도를 보면 화약의 양은 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위력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일본에서 무기나 화약을 제조한다던가 소지하는 건 불법입니다. 네. 총기 규제도 엄격하고요. 하지만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스야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동영상을 참고해서 사제 총기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일본 경찰이 온라인에서 총기나 폭발물 제조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는 대처를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이트의 경우는 게시다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삭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치안상 과제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언론들이 내놨습니다. 근데 뭐 혼자 사실은 외부에 잘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머물렀던 사람이다. 네. 그리고 외로운 늑대다. 뭐 이렇게 네. 표현하던데요. 뭐 공범은 일단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부모랑 함께 살고 있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히키코모리라고 우리가 집에만 박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외출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목격을 여러 번 했고 온순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평소에 눈에 띄지 않고 얌전했다라는 얘기를 주위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같이 학교를 다녔던 동급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구들과 말을 잘 하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경찰은 조직적 테러나 배후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독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 유형의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럼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하고 이런 면에서는 좀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여러 가지가 비슷한데요. 네. 먼저 발생 시간하고 장소가 정말 똑같습니다. 두 사건 다 11시 30분쯤 발생을 했어요. 오전에. 네. 도쿄가 아닌 지역의 선거 유세장에서 그렇죠. 발생한 예. 것도 같고요. 왜냐하면 이 기시다 총리가 이제 23일 실시되는 중참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와카야마현을 방문을 한 거잖아요. 네. 아베 전 총리도 작년 7월 8일에 나라현에서 참의원 후보 지원
지원 유세를 시작하다가 총에 맞은 겁니다. 두 번 다 총리 등 뒤쪽에서 공격이 이루어졌어요. 등 쪽이 다 뻥 뚫린 겁니다. 네. 경찰이 따로 지정한 공간에 있던 용의자가 그 총리와 10m 거리로 접근할 때까지 경찰이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점도 똑같은 점이고요. 그리고 집권 자민당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이제 유세 일정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걸로 인한 공격을 받았던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도 이번 일정이 하루 전에 구체적인 동선까지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됐거든요. 아베 전 총리의 피격범은 물론 그걸 보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용의자가 이 공지를 보고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 떨어진 이 와카야마현에 온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이 전문적인 테러 훈련을 받지 않은 사실상 민간인 남성들이었고요. 사제 무기를 사용한 것도 같고 그래서 아베 전 총리 피습 사건을 모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소셜미디어에서 이 아베 전 총리의 저격범을 향해서 동정, 찬양하는 여론이 또 일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다 전현직 총리를 노린 단독범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범죄 징후를 얼마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가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네. 뭐 경호가 되게 허술했다더라.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경호 네. 대폭 강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많이 경질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뭐 유일하게 배랑 메고 있었던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자 잠깐 검문 검색하겠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게 없었다면서요?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이후에 일본 경찰이 많은 경호 체계를 바꿨습니다. 워낙은 각 지방 경찰청이 알아서 요인을 경호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이제는 중앙본부인 경시청에 사전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경찰청의 경호 담당자도 10명에서 30명이 됐고요.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경찰 수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연설이 자주 이루어지는 장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시청하고 지역 경찰이 합동으로 현장을 좀 점검을 먼저 해보게 하고 있었어요. 예비 네네. 심사를 해라 이렇게 예. 돼 있었는데 이번에 연설이 이루어지기로 했던 어시장은 연설이 자주 열리지 않는 곳이었대요. 아. 그래서 사전 점검을 안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지품만 검사를 했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일본 경찰청이 사건이 벌어진 후에야 다른 선거 현장에서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면 소지품을 검사해라라는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뒷북짓이다라는 비난이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방에서 첫 번째 폭발물을 꺼내서 던지기까지 했는데 그동안 아무 제지를 받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너무 경호 체계가 허술했다라는 지적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청중 속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사복 경찰관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용의자가 두 번째 폭발물을 또 던지려고 시도했을 때 제지한 사람은 이 사복 경찰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에 있던 어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호원들이 일반인보다도 대응이 늦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라 그래야지 하는가 봐요. 일본은. 약간 어떻게 또 이러지? 아니 그 사실 그때 네. 등 뒤에서 아베 전 총리가 당했기 때문에 네. 등 뒤 경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아요,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360도 경호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등 뒤가 또 뻥 뚫려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걸 강화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글쎄,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호 기본이다. 경호는 네. 원래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게 그렇죠.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으면 안 하고 네. 이게 뭔가가 이렇게 뭔지 허술한 것 같은 모르겠어요. 느낌을 자꾸 받게 돼요. 이거 결국은 경호 실패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시다 네. 총리가 부상을 입은 건 아니고 뭐 큰 그 다친 건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테러 자체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땅에 떨어졌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폭탄이 폭발했다면 네. 기시다 총리는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기나 불꽃도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허술하게 경호가 이루어졌지만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피한 건 이 기무라 류지의 범행이 아베 전 총리 살해범보다는 덜 치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아베 전 총리 살해범은 총을 만들어서 여러 번 사격 연습을 했거든요. 실험을 많이 해봐서 파괴력이 높게 이것들을 계속 개조를 했는데 네. 이 기무라 류지의 집에 가봤더니 별다른 추가 폭발물은 나오지 않았고 폭발 위력도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전직 자유대원이었기 때문에 더 사제 총기를 잘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비슷한 경우였다 그러면은 그렇죠. 예, 네. 이번에 더 위력 있는 폭탄을 만들었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일본 사회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이런 걸 보면은 좀 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똑같이 일본하고 네네.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뭔가를 하라고 하면 일본은 매뉴얼 없으면 안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받게 돼요. 코로나 그렇죠. 때도 느꼈잖아요. 그렇게도 많이 느끼고 아베 전 총리 때도 네, 그렇고. 그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들의 이제 정치 사회적 특징이 이번에도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 유세 일정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근데 경계가 조금 느슨한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대통령의 일정 같은 걸 정확하게 뭐 동선까지 이렇게 공개하진 그거는 안 하죠. 않잖아요. 그럼요. 사전에 하지 않지만 네. 지금 이 기시다 총리는 현직 총리인데도 굉장히 사전에 일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개를 했다는 점이 다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사건 당시에 200명의 군중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시장이었잖아요. 네. 대부분 얼굴을 알고 있는 중장년층의 동네 어민들이었는데 지금 처음 보는 외지인인 20대 남성이 나타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주민들은 이 어민들은 좀 수상한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경호원들은 그걸 포착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 경찰은 청중들에 대해서 몸수색이나 소지품을 잘 하지 않는데 이걸 서방의 경호랑 좀 비교를 해보면 서방은 선거 연설이나 집회는 실내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속 탐지기로 소지품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특히 이제 미국은 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뒤에 굉장히 경비 수준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여도 바로 수색을 당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요인과 청중의 거리가 멀어도 사복 경찰관이나 경비원을 청중 안에 배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거리가 굉장히 10m 정도로 가까웠는데도 사복 경찰을 배치했는데도 이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의원 내각제라는 점도 좀 이번 사건에 네.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그래서 총리가 전국적으로 유세에 적극 나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총리가 다른 국가보다 불특정 다수에게 너무 가깝게 노출이 된다라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막게 되면 이렇게 좀 영향을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선거의 자유를 침범한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적어도 현직 총리의 선거 유세는 입구에서 소지품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 안으로 한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청중과 좀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조언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여당과 야당 모두 이번 사건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테러에 굴하지 않는다. 유세 일정을 바꾸지 않고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기시다 총리도 사건이 발생한 뒤 1시간 20분 후에 이 어시장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거리 유세를 여전히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면서 경찰 측에 경비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글쎄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 운동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네네. 일이고 그렇습니다. 선거 운동할 때 다른 사람들 다 못 오게 하면 그게 무슨 선거 운동이 아니죠. 유권자들을 만나러 가는 자리인데 그렇죠. 만남을 막는다는 건 또 선거의 취지랑 또 반하는 그런 행동이긴 너무 하지만 지나치면 또 안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호 대책을 만들 때 충분히 가능한 일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러니까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번 선거운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G7 회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다음 달에 19일에서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이 요인을 경호하는 능력이 충분하겠느냐라는 우려가 당연히 해외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더구나 올해 회의는 회원국과 초청국을 합해서 15개 국가의 정상이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G7 정상만 오는 게 아니라요. 네. 예년보다 규모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경호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된 그런 회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9개월 만에 전현직 총리를 겨냥한 테러가 발생을 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주일 전에 일본 경찰청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우크라이나, 중국, 북한 같은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테러나 사이버 공격의 위협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일본 내의 극좌, 우익, 단독 테러범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내놨는데요. 지금 이번 사건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경호 시스템 지금 대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G7 지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시다 총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호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는 일단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네. 2016년에 이세시마에서 G7 정상회의를 했을 땐 2만 3천 명이 배치가 됐는데요. 네. 아마도 더 많은 나라의 국가 정상이 오기 때문에 더 많은 지금 그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상회의가 열리면 보통 이제 전 세계 환경운동가도 모이고 네. 이것저것 막 시위도 또 더 많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경우가 좀 더 네네.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근데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이번 사건 이후에 오르고 있다고요? 폭발물 투척 사건 이후에 이제 직후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아사히 뉴스 네트워크가 해봤더니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45.3%였습니다. 이게 지난달보다 10.2%포인트가 상승한 수치예요. 많이 올랐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폭 상승한 게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내각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넘으면서 정책에 대한 반응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내각의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건 아무래도 이번 사건 이후에 사회 안전이나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네. 유권자들이 총리에게 지지를 보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일에 후반기 통일지방선거, 중참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니까요. 이번 사건이 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한일 그렇죠. 정상회담 이후에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네, 현상이 올라갔죠. 나왔고 이번에 또 한번 착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지금 내각제 국가니까 네, 군지선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인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